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초 취소 거래설 때문이죠.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을 주고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발끈했지만 야권은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정치권이 내부와 외부의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중동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4억 배럴을 풀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비투기를 방출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유가 200달러도 각오하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며 배럴당 200달러의 유가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뢰의 공포 속에 선박들이 미 해군에 호위를 요청했지만 위험하다며 거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 대부분을 제거했다며 석유 업체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4억 배럴의 역사상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를 판단할 거라고 했던 미국과 달리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특사를 통한 2차례 휴전 메시지에 퇴짜를 놨던 보도까지 나옵니다. 이란 전쟁이 속모전 양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언급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더 필요한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 방공포대를 반출할 정도로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중동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원유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해군이 사라졌다며 해협 통행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이란은 민간 선박을 겨냥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 1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부설함 60척을 제거했다면서 이란 해군 거의 모든 함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는데요. 작전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제거한 기뢰 부설함이 16척이라는 발표를 한 것을 고려하면 정확한 수치는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 재개를 독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use this stuff. In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미군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민간 항구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며 국제 해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항만시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민간인 대피령을 발동해 향후 공습 범위가 항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으로 맞서며 긴장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화물선과 태국과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등 4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기 때문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면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هرگز اجازه نمی‌دهیم حتی 1 لیتر نفت به نفع آمریکا و صهیونیست‌ها و شرکای آنها از تنگه هرمز عبور کند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منتظر بشکه‌ای $200 باشید.
이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의 향방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란이 저항을 위해 최후 지렛대로 꺼내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통로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란 해군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해도 곧바로 해협의 안전 확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외교 안보 성과를 주장하더라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nd get more toward like 110,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nationwide pump price average get close to $4 a gallon. That's painful for consumers, and it's probably also painful for elected leaders, the politicians.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시장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덜했다며 꽤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석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유가 급등이 본격적인 문제로 굳어지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3, 4주는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그 버거 미 내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운송 차질이라면서 각국이 비축유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유가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네요.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주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을 더 우려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4.55% 오른 배럴당 87.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32개 회원국이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88.91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4시쯤 전장 대비 약 5% 이상 상승한 배럴당 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걸까요? 미국은 이란이 항복을 선언하든 안 하든 트럼프가 목표를 완전히 이뤘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난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해도 이란은 현 단계에선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 이어 전쟁은 자신이 끝내고 싶을 때 끝날 거라고 연일 강조합니다. Ultimately, the operations will end when the commander-in-chief determines the military objectives have been met, fully realized, and that Iran is in a position of complete and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or not. 이란의 대응은 메아리 마냥 미국과 닮은 꼴입니다. 트럼프가 승리를 일방 선언하든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든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설사 종전 의사를 발표한데도 오히려 이란이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به ترامپ ارباب کودک آزار صهیونیست‌ها و سازمان موساد مکرر هشدار داده ایم که جنگ را شما آغاز می‌کنید ولی پایان آن را ما تعیین می‌کنیم. 게다가 이란이 도리어 트럼프의 특사를 통한 두 차례 휴전 메시지에 퇴짜를 놨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이란이 지고 있지 않고 트럼프가 적어도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 거부했다는 겁니다. 경제, 정치, 군사 비용이 너무 막대해 전쟁을 계속할 가치가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종전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나아가 휴전이 성립되려면 침략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포함해 영구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란은 주장합니다. 이란은 중재하려는 여러 나라와 대화하면서 전쟁을 단순 중단할지 미국의 경제 제재 조건부 해제 같은
일종의 협정을 얻어내며 종전해야 할지 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 내부 분위기는 대체로 자신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현 단계에선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끝내는 건 바로 자신이라며 강대강 으름장을 놓으면서 해법을 찾기에는 여전히 닿을 수 없는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대대적인 파상 공습을 벌이면서 전쟁은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군 정보국과 중동 곳곳을 보복 타격하며 결사항전 태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은 이란과 레바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뿐 아니라 레바논에서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 기반 시설까지 타격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נמשיך לפעול ולכתוש את המשטר הזה וגם את היעדים האסטרטגיים של המשטר הזה בטהרן בכל רחבי איראן.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란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가 걷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거 지역을 공격해 민간인 사망자가 1,300여 명으로 늘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군 정보국 아만과 하이파에 있는 해군 기지를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양측의 미사일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곳 요르단에서도 공습 사이렌과 요격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곳곳의 에너지 시설과 미군 시설도 계속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남서부 지역 유전으로 향하던 드론 7대를 격추했고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는 드론 2대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4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아리프잔 미군 기지,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호함대 기지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만 살랄라 항구의 연료 저장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만 국영통신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여러 대의 드론을 격추했지만 일부가 살랄라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서는 항구의 연료 저장 시설에서 화염과 불꽃이 치솟는 영상이 올라왔고요.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적어도 175명이 숨진 이란 여자 초등학교 폭격이 미군의 표적 설정 오류 때문일 수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진행 중인 군 예비조사에서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의 초등학교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미군이 학교 인근의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를 겨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적 설정 오류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적이 된 학교 건물은 과거 군 기지 시설의 일부로 드러났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인근 걸프 국가에서 숨진 민간인 최소 12명 가운데 11명이 이주 노동자로 파악되면서 전쟁의 포화 속에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료 집계 결과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12명 이상이 숨졌고 11명은 외국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걸프 국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외국인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 UAE와 카타르에서는 그 비율이 80에서 90%에 이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찰 당국에 이란의 보복성 드론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미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은 FBI가 캘리포니아 경찰에 전달했다는 경고문을 입수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보에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이 미 본토 해안 선박에서 드론을 띄워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 인근 레바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으로 이미 500명이 숨지고 6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향해 공습을 가한 겁니다. 밤낮 없이 계속된 폭격으로 도심 곳곳은 이미 폐허로 변했습니다. ضربت إسرائيل قرد الحسن بمنطقة سفير ضربتها مرتين. 이란 전쟁 이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명이 넘게 숨졌고 6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Among those injured and also killed, 20% of the casualty are children, which is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previous conflict. 이스라엘은 전투를 멈추자는 레바논의 휴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유지군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날렸고 민간인을 돕던 가톨릭 신부도 이스라엘 탱크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란 전쟁을 빌미로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שחיזבאללה גורר אותם למלחמה לא להם, רק בגלל מותו של אותו מרצח המוני.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이 공습을 퍼부어 수십 명이 숨졌고 취재하던 언론인도 희생됐습니다. 이란과 걸프국 중심으로 세계의 시선이 옮겨간 사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의 피해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첨단 무기의 필수 원료는 중국이 공급망을 꽉 쥐고 있는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비축한 재고가 2달치분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여부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달렸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공습작전 개시 직후 나흘 동안 미군이 쏟아부은 미사일은 2,000발이 넘습니다. 방어용 요격 미사일은 800발 이상 썼습니다. 이런 소모품 외에도 전투기와 드론, 군함 등의 유지보수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습니다. 테류붑과 디스프로슘을 비롯한 중히토류입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히토류 재고가 2달치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는 것도 히토류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How good is our military, right?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미국이 수입한 히토류의 71%는 중국산, 중히토류 의존도는 100%였습니다. 중국이 관세 전쟁 국면에서 중히토류 12종의 미국 수출 통제를 반경 무기로 꺼내든 배경입니다. 앞서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수출이 재개됐지만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입니다. 作为世界前2大经济体，时而也会有摩擦，中国和美国可以共同展现大国担当。 이번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도 히토류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힐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란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미국이 아닌 중국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가 다음 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자위대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평가를 자제해왔습니다.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現時点においてもその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といった判断は行っておりません。もちろん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情勢につきまして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情報収集を続け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다카이치 총리 역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조하며 신중함을 내비쳤습니다. ホルムズ海峡での単価超えに関しては、これ、日本政府に対して、米国から、何ら要請はなされておりません。 하지만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날 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명확한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를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나왔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일본으로선 이란과 관계도 부담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입니다.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존립 위기 사태나 그전 단계인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아베 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존립 위기 사태 사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약 251분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당장 사활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자위대 파견 여부는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군사적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안내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이 제한될 경우 물류 지연이나 운송 비용 상승으로 국제 거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계약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대응 안내에 나섰습니다. 수출 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상황으로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면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에 전쟁과 해상 봉쇄 같은 상황이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반면 수입업체는 상대방이 단순한 비용 문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대체 운송수단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무료 자문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로 수출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 사태로 페르시아만 일대에 고립된 우리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사와 선박관리사, 한국해운협회, 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만나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선사와 노동조합 측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식료품과 유류 등 필수 물품을 보급하고 선원 승하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항만 당국과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직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 공관 직원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뿐 아니라 영공이 폐쇄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와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우리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정부가 준비하는 물가 충격 대응책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으로 석유 208일분이 비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넉 달분 정도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 물량은 1월 기준 1억 9천만 배럴입니다. 정부 1억 배럴, 민간 9천만 배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 208일을 버틸 수 있는 양으로 지속일수 기준 세계 6위입니다. 여기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유 국가의 공동 비축 물량 2천만 배럴, 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600만 배럴이 추가로 확보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애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 686만 배럴이 있습니다. 이 물량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인데요. 그 권한을 행사해서 비축 물량을 좀 확보를 한다. 우리나라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내수와 수출 합쳐 평균 280만 배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의 경로로 들어오는 수입분 등을 감안하면 현재 비축유로 120일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 일절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는 조금 IEA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준으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조금 이제 208일분이라는 게 얼마냐 이런 게 한 4달 이 정도로 좀 현실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논의를 했고 석유 최고 가격 고시와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대책 외에 사태 장기화 대책의 관건은 물량 확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축률을 좀 방출을 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 수요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지역 물량 확보는 물론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체 발충 방출 물량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우리나라도 IEA 국제공조에 동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방출 시기와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익을 고려해 IEA 사무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코스피가 한때 5,700선을 회복하는 등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에 1.12% 오르며 19만 전자를 회복했고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삼성생명도 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 계획이 발표된 SK하이닉스와 현대차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KCC는 9% 급등하며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이 결국에 주주한테 가치를 많이 환원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시총 비중이 큰 기업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를 환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2.3% 오르며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한때 5,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견인한 코스피는 1.4% 오른 5,609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0.07% 내린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474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도 1,46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급락해 배럴당 80달러대에 머무르는 등 국제유가가 안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동 상황에 따라 유가와 환율도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움직임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기 투입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꼼수 아니냐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주문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섣불리 돈을 풀면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을 털어 표를 사려는 얄팍한 꼼수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포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에 불과합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벚꽃 매표다, 추경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중동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계층에 한정한 민생 추경이 될 거라며 적기에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 자동차 또는 택배 그리고 농어민,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민생 추경이 되겠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시행이 예고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적절성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최고가격제 같은 과감한 정책들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 시장에 정확하게 사인을 주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던지고 그러니까 부처는 뭐 준비하라고 정신없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큰 진통 없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과 영남을 시작으로 동쪽 곳곳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3에서 8cm, 경북 북동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그 밖의 동쪽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당분간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며 배럴당 $200의 유가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류의 공포 속에 선박들이 미 해군에 호위를 요청했지만 위험하다며 거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 대부분을 제거했다며 석유 업체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4억 배럴 규모의 역사상 최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소모전으로 확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언급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더 필요한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 방공포대를 반출할 정도로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류의 공포 속에 선박들이 미 해군에 호위를 요청했지만 위험하다며 거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송작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건 현지 시각 3일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간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상선들은 매일같이 미 해군에 보호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공격 위험이 커 실제 호위 작전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앞선 발언과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That is coming along, as you see very well.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심지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성공적으로 호위 작전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번복하는 등 행정부 내 엇박자도 표출됐습니다. And I can confirm that the U.S. Navy has not escorted a tanker or a vessel at this time, though of course that's an option the President has said he will absolutely utilize if and when necessary at the appropriate time.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죽음의 계곡으로까지 비유되는데 미군은 최근 기뢰 설치용 선박 16척을 제거했다며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적극적으로 호위 작전을 펼치려면 미사일이나 기뢰 같은 이란의 해안 군사력 약화와 연합전선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걸프국과 함께 호르무즈 주변의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시작할 때가 작전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뢰를 포함한 그리고 이번 폭격처럼 대규모 폭격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제거가 확실하면 그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연일 도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널뛰게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의 성패는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확보에 달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며 석유 업체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회사들의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 대부분을 제거했다면서 60척 정도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트럼프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민간 상선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유가 $200의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후미에 있는 엔진 기관이 크게 파손돼 정상 운항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태국 선적 화물선 마요리 나리오가 두 발의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 3명이 실종됐고 탈출한 20명은 오만 해군에 구조돼 이송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4척이 공격을 받아 이란 공습 이후 피해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었습니다.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منتظر بشکه‌ای $200 باشید. 이란이 민간 선박 공격에 기뢰까지 설치하며 호르무즈 해협 목줄을 죄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 타격에 이어 대대적인 항구 공습까지 예고하며 민간인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이란 군사시설 맹폭에 이어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국제에너지기구는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00 million barrels of oil available to the market to offset the supply lost through the effective closure of the strait. 하지만 최장 한 달가량 임시 방편에 불과한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정신입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60억 원짜리 미사일로 요격하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큰 거겠죠. 이번엔 트럼프가 레이저 무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차세대 무기로 개발한 레이저 무기. 이란 전쟁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엔 한계가 뚜렷하지만 드론을 상대하기엔 제격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60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소모전으로 전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저 무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The Patriots have been unbelievable and other things.
And the laser technology that we have now is incredible. It's coming out pretty soon. Where literally lasers will do the work of at a lot less cost. 아직 실전 검증이 더 필요한 레이저 무기를 언급한 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 방공 포대를 중동으로 반출할 정도로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탄약과 무기엔 문제가 없고 심지어 영원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과는 딴판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잇따라 피격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고 전년 대비 2.4% 오르며 모두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3월 CPI부터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반영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를 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중동 혼란이 진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한 발 미룰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이 끊기진 않았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수입한 원유를 보관하는 정유사 대형 탱크. 사흘에 한 번 200만 배럴, 3억 1,700만 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울산에 있는 두 곳 정유사에서 하루 동안 정제하는 원유만 150만 배럴로 국내 하루 석유 사용량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수급 차질에 누구보다 예민한 상황. 아직은 이란이 봉쇄하기 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속속 도착해 당장 공급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탱크가 빌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진되는 시점이 아마 3월 말 좀 지나면 뭐 그런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게 없어서 지금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원유 공급 중단 위기가 커지자 정유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에서 기름을 선적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거리가 늘고 덩달아 물류비도 올라 기름값 인상 압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원유의 70%를 차지하는 중동 이외의 다른 공급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유사들은 실제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대안은 정부 비축유가 유일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축유 같은 걸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사 두 곳이 가동을 멈추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큰 만큼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 동향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안전대책 추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석유 비축 물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억 배럴로 평상시 소비 기준으로 7개월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축유 활용도 미봉책일 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정유업계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연료 소비량이 많은 중장비 관련 업체에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설 불황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대형 기중기들이 일렬로 줄지어 섰습니다. 공사장에서 또 조선소에서 이리저리 바삐 작동해야 할 시간이건만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역시 기름값 때문입니다. 이 차고지에서 차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들은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인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름값까지 올라버리게 되면은 나름대로 경쟁이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들어지죠.
기중기 가동에 드는 기름값은 물론 작업 장소까지 옮기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유가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25톤 기중기에 들어가는 기름만 300리터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하루 주유 비용만 약 15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상업용 화물차처럼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장비 캐피탈, 보험료, 직원 급여 이것저것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이 많이 상승하여서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건설업 불황에 고유가까지 덮치며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요즘에는 경기도 좀 불황이고 일도 그래서 얼마 없는데 장비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건설 현장 곳곳에서 다시 힘찬 엔진음을 들을 수 있기를 중장비 업체들은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차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 경영안전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중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 제품 매선 매적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며 피해 건수가 76건 접수됐습니다. 대한항공이 15일까지였던 인천 두바이 직항 노선 운항 중단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합니다.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정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 조작을 해왔던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엔화 환전 오류 사고와 관련해 토스뱅크가 환전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한 엔화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석 달 연속 줄었지만 이 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건설 임대주택 11,000가구와 매입 임대주택 26,000가구에 들어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친명계에선 지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고 반발했지만 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여권의 빅스피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간부들에게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 메시지를 받아든 검찰은 보안 수사권 유지, 즉 검찰 개혁 수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뒷거래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안과 강경파 법사위 수정안을 두고 여권이 쪼개진 상황에서 나온 돌발 변수에 민주당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최근 김어준 씨와 각을 세우던 친명계는 지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고 일축했고 지도부 역시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 거래설을 퍼뜨리는 이런 행태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YTN에 검찰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와 격려를 했을 뿐이라며 거래설은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 관련해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말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힘은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작 기소라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7가지 사건을 추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수건인 검찰개혁을 두고 여권 지지층이 가뜩이나 분열된 상황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긴밀하고 요란하지 않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월 지방선거 채비도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인천시장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과 새우잡이 배를 타고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경북지사 면접에서는 사제 대결이 펼쳐졌고요. 오세훈과 김태흠 두 현역도 구제될 걸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인천시장 단수공천장을 받아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새우잡이 어선에 탈 채비를 합니다. 선대는 괜찮은데 추운 건 좀. 지난 전당대회 때 경쟁자였던 둘은 사이좋게 그물도 끌어올리고 갓 잡은 새우를 넣은 라면도 끓이면서 오붓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북한 근처 조업 한계선 때문에 새우잡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어민 설명에 정 대표는 박 의원을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장 후보 박찬대 의원과 함께 단독 후보는 이렇게 집중 조명할 수 있지만 5파전 서울에선 선의의 경쟁이 한창입니다. 먼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현역 3명을 이끌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섰고 글로벌 G2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김영배 의원은 서울형 4.5일제 등 노동 공약을, 박주민 의원은 문화와 관광, 스포츠 공약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후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지역인 경북지사에만 6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중학교 사제 관계인 이철우 현 지사와 이미자 의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래서 이번에 내가 되면 다음 될 거고. 출마하기 전에 한번 만나 뵙고요. 도전도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입인재 환영식으로 새 얼굴을 알리면서 청년과 함께 살아있는 정책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힘없는 야당의 처지가 된 이유는 바로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충남 두 곳 공천을 추가 접수하기로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문을 열었고 세종시장 후보에는 최민호 현 시장을 낙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현 시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거대 양당 대진표가 확정된 건 인천이 처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선출하는 안도 표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일부 경영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 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재판 소환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직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법, 법원조직법을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재판 소환 규정을 담은 새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에 신설된 법 왜곡죄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사법 3법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사법 3법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앞서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됐던 강선호 의원과 김경천 서울시 의원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사를 잘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출석한 김병기 의원의 3차 소환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내용 좀 설명하셨습니까? 의원님 조사 끝나신 건가요? 김 의원은 진술조서에 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추가 소환 일정을 정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우선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아내 이모 씨가 3년 전 탄원서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특혜 의혹과 빗썸 채용 청탁 의혹, 아내 비위 관련 수사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연 이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당초 지난 5일 3차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이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2차례 조사 모두 14시간 넘게 진행돼 이번에도 장시간 조사가 예상됐지만 이른 시간에 중단되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측과 향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됐던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 수재와 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 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가 첫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들을 무더기 출국 금지했고 앞으로 참고인 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1호 사건으로 합참 관계자들의 내란 관여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필두로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호 전 작전본부장과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 검열차장까지 6명이 입건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으로 입건, 출국 금지 조치했고요.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는 다소 생소한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율되는 혐의입니다.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도 이미 들여다봤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수사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검은 합참 의혹에 더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여 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했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김건희 씨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도 다시 살필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쿠팡이 최소 72명 규모의 전관 카르텔을 구성해 공적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심사를 소홀히 해 승인을 남발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이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한 최소 72명의 전관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국회 핵심 상임위 보좌진과 검경, 고용노동부, 언론사는 물론 대통령실 출신까지 영입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관 영입은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점에 집중됐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입니다. 또 이 배경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 승인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6년간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는 100%, 정부는 90.45%의 압도적인 승인률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쿠팡이나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국회 16명, 정부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쿠팡이 제도의 틈을 이용해 국가 사정 시스템 마비를 위한 전관 방어막을 구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 거대 기업의 전관 카르텔 구축을 묵인 조장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입법 규제, 수사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에 매몰이 되어서 직무 연관성이나 영업 시점 그리고 기업의 어떤 상황, 리스크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쿠팡은 기업 분석기관 조사 기준 최근 4년간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7번째 수준으로 주요 대기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충북경찰청에 소속된 간부경찰관이 출근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우회전하다 도로 옆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뒤로 잠깐 물러나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피해 차량에 다가갑니다. 다시 차에 올라타더니 또다시 피해 차량 옆면을 부딪히면서 지나갑니다. 출근 시간대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A씨. 사고를 낸 차량은 이곳 골목길 주변에서도 또다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를 본 차량은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모두 6대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는 A씨가 한 차례 사고 이후 행인의 만류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다하고 그냥 하고 가다가 또 제 2차로 또 2차를 같은 차량을 또 들이받았다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내 유명 뮤지컬 배우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뮤지컬 배우 A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나 전화번호를 070이나 010 등 국내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중개기 관리책 등 피의자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수거책 A씨 등 8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도 정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온화하겠지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쪽과 동쪽 지역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은 눈비가 내리며 굳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울릉도 독도에 3에서 8cm, 경북 북동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한 눈이 내리겠고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 0도, 대구 1.5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3도, 광주 14도로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종일, 동쪽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